보통의 기업들은 CIO라고 네. 내부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인데 네. 근데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카카오는 이게 없었구나. 메시코리아는 주주들이 다 원하잖아요. 당신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의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검색 엔진이 재편되면 속이는 광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존의 검색 광고 시장이 확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1월 트래픽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좀 위험한 그런 신호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지석입니다. 오늘은 올해를 좀 돌아보면서 그냥 돌아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그 이슈들이 좀 어떻게 됐는지를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올해 정말 이슈는 무엇인지 양쪽 대표님들께서 5개씩 갖고 오셨거든요. 일단 심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1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또 기사를 장문의 기사를 또 써주셨더라고요. 예, 카카오 쪽에서 지금 이 화제와 그다음에 그로 인한 서비스 장애 이유, 뭐 그다음에 그 영향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이번에 알려준 거고 네. 그걸 또 심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서 또 올려주셨잖아요. 잘 정리는 못한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와 이거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쉽게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측에서 정리한 그 원인을 3개를 딱 말을 해보면 예. 첫 번째는 일부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되어 있었다가 첫 번째 이유예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중화를 되려면 하나의 서버가 셧다운되면 다른 서버에서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이번 사건은 데이터 센터 전체가 화재로 정전돼가지고 셧다운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에서 이중화를 백날 해봐야 백중화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 안에서는 네. 그 전체가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때 카카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데이터 센터 전체가 셧다운되는 거는 상정한 가정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여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IT 쪽에서는 데브옵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운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개발자들이 계속 개발을 해가면서 뭐 새로운 서비스를 뭐 올리고 내리고 아니면 뭐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중화가 잘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개발과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이중화가 안 되니까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살아있고 뭐가 뻗었는지를 알아야 뭐 넘기고 살리고 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중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데브옵스 시스템이 이제 이중화 안 된 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이제 카카오 표현으로 가용 자원의 미확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카카오 판교 데이터 센터에 32,000대인가가 있었대요. 네네. 서버가.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밖에서 받으려면 32,000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밖에는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서버 다운되면 다른 거 서버 하나하나 키다가 보면 이렇게 다 죽는다고 네, 하셨던 게 그렇죠. 약간 비슷한. 그렇죠. 근데 밖에는 32,000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 서버를 다 이 트래픽을 다 안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늦어진 이유죠. 예. 그렇게 이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셧다운 사태가 금방 전기가 들어왔으면 전기만 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뭐 그러고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 뭐 대안 이런 건 막 쭉 발표했는데 좀 당혹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IT 엔지니어링 전문가 전담 조직, 그러니까 IT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IT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카카오는 이게 없었구나라는 이게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기업들은 CIO라고 치프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해서 이제 이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최고 임원이 있거든요. CTO랑 별개로. 네, CTO랑 다르죠. CTO는 이제 뭐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자기 서비스 개발하고 이런 거고 이거 CIO는 자기의 그 내부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인데 이 전담 조직이 없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보통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아웃소싱으로 관리해 주거든요. 네이버 시스템을.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단시간에 커온 회사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그랬던 것 준비가 같아요. 안 너무 됐군요. 빠른 성장에 이제 조직이 그만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이번에는 최용식 대표님의 1번 키워드인 요거는 1년 내내 스타트업 위기로 굉장히 많은 또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최용식 대표님께서 1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위기는 기회군요. 뭐 그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IB 쪽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매물이 너무 많아졌다. 공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M&A가 안 되고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단계에 있는 대표님들을 좀 만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노이즈 없이 아니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고 잘 스무스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뭘 하더라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체로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좀 다뤘었던 오늘회라던가 뭐 왓챠, 뭐 메시 이런 기업들은 그 이후에 좀 업데이트가 어떻게 됐는지도 여쭤볼게요. 일단은 오늘에는 현상 유지인 것 같아요. 서비스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투자 유치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아마 지속되면 파국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잘 그래도 좀 백기사가 나오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요. 정말 이제 대표님이 어쨌든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그 되게 제가 며칠 전에 그 오늘외 투자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들어갈 생각도 있었대요. 오늘외 아. 문제가 생긴 뒤에 네.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돼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네, 짓을 왜 하냐 이제 이런 욕을 먹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오늘외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더 넣고 싶어도 더 이상 넣었다는 내가 더 욕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왓챠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소식이 나타났죠. 그래도 희망적인 LG U+가 이제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시그널링을 보냈고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머리 아픈 이슈일 수가 있는 게 지금 무게추가 너무 LG U+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면 왓챠가 힘들다는 게 이제 다 알려지면서 사실 인수자 입장에선 최대한 후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통신사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나 이런 거나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LG U+는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그것도 굉장히 돌 넘어서까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왓챠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 적정 수준에서 딜이 좀 이루어지는 게 모두에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후려쳐서 인수를 하면 정말 그 가격만큼 가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성원들도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고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또 약간 수모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가격을 쳐서 인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수라는 거는 사실 회사의 뭐 고객을 모셔가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구성원들을 그렇죠. 모셔가기 위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게 꽤 큰데 그렇죠. 막 말씀하신 것처럼 후려쳐서 데리고 오면 뭐 다 나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 가치 깎아서 사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확 깎는 건 맞지만 뭐 증자라든지 아니면 구성원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좀 있으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왓챠가 그 이전에 한 5천억 정도 밸류를 수준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네. 이번에 LG 플러스가 200억으로 기업 가치를 200억으로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천억짜리가 200억이 됐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밸류 깎기가 아니고 네. 그냥 거저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회사를 문 닫는 것보단 그래도 대기업이 생존시켜 주는 게 낫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이제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신주를 한 400억 원 정도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의 지분은 대폭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창업자가 난 회사를 서비스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구주를 팔면 그 돈 좀이라도 버는 텐데 신주를 그렇게 발행해서 회사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건 뭐 훌륭한 결정을 생각합니다. 저기는 어떻습니까? 메시 같은 경우는. 메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뭐 관계자들도 취재를 해보고 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창업자가 OK 캐피탈에 이제 대출을 받았죠.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았고, 근데 그걸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상환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K 캐피탈은 이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창업자의 지분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넘기는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톤브릿지라는 VC와 유진그룹이라는 그런 기업에게
이제 이거를 다른 주주들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딜이 거의 마무리까지 됐는데 그래 다른 주주들도 그래 오케이 지금 창업자보다는 다른 기업에게 넘어가는 게 낫다. 오케이 캐피탈에 힘을 실어주자. 여기까지 됐는데 창업자가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판을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회생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채무 채권 관계가 있을 때 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좀 창업자 이야기로는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관련 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흙탕물 싸움까지 이어졌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점입 가경인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일단 내 주식 매각되는 건 막아놓고 네. 투자를 받아서 빚을 갚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약간 메시코리아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웬만하면 스타트업에 호의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주주들이 다 원하잖아요. 이제 당신이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뭐 1, 2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당신이 떠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그걸 어느 정도 좀 고민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회사는 자기만의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주주들과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구성원들과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보기 좀 이해가 되면서도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돈 안 갚았다고 어떻게 날 몰아낼 수 있어? 이게 이해 안 되진 않지만 근데 이런 노이즈가 지금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1, 2년 동안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건 창업자가 좀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그 투자자라든지 기업들도 대신에 이제 좀 창업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좀 흙탕물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부에서 아마 영도 안 설 때고 이제 아마 이제 조직 분위기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유정범 대표는 요즘에만 이렇게 주주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좀 갈등이 많이 있었죠. 대주주나 이런 분들하고. 요 다음 번으로는 심재석 대표님의 2등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게 아까 대충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콕 집어서 여쭤보면은 지금 날리는 게 이 챗 GPT잖아요. 챗 GPT 맞죠? 네네네. 챗 GPT 써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시험 삼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해봤더니? 일단 그 말투는 사람 같아요. 정말. 이게 그 문장이 나오는 문장이 사람이 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정답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쿠팡이 일본의 소셜 커머스 회사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네이버가 일본의 회사다 이런 약간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문장 자체가 사람 같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페북에 올려주신 거 저도 봤는데 네네. 문장이 사람 같긴 한데 굉장히 차갑고 별로인 네네, 사람의 네. 느낌이던데요. 저는 잠깐 써봤는데 네. 그냥 시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챗 GPT.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완성도라든지 범용성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거를 비즈니스에 바로 도입하면 난리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말투라든지 그런 거는 좀 진일보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도만 좀 높이면 괜찮겠다. 근데 완성도 높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근데 지금 무서운 게 지금이 이게 상품화돼서 나온 게 아니고 베타로 테스트 버전이 지금 공개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달려들어서 다 데이터를 넣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또 다 흡수할 거 아닙니까? 뭐 자가 발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알아서 전 세계인들이 넣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또 발전할 것인가. 이게 좀 약간 되는 집안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 대표님께서도 그 페북 캡처해 놓으신 거 제가 보니까 쿠팡은 어떤 기업이야라고 하니까 뭐 쿠팡은 일본의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심 대표님이 쿠팡은 일본 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뭐 거기에서 뭐 일본 뭐 검색 서비스인 네이버에 따르면 뭐 쿠팡은 뭐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심 대표님이 네이버는 일본 서비스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검색 품질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까지 해요. 여의 바르군요. 달리도 혹시 써보셨어요? 달리? 달리도 해봤는데 이 입력을 얼마나 좋은 키워드를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쓸모 있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엉뚱한 키워드 자꾸 넣으면 이상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라는 거는 이게 똑같아요. 달리도 이제 생성 AI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AI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주는 네. 이런 서비스죠. 챗 GPT 같은 경우가 그냥 대답을 해주는 대화 서비스가 아니라 네네. 심 대표님께서 쓰신 기사를 보니까 이게 검색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이제 검색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보냐면 현재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이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가 포함된 수많은 웹문서 중에 검색 엔진이 판단할 때 이용자가 찾는 게 이 문서일 것 같다라는 거를 순서대로 보여주잖아요. 랭킹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뭐 우리 구글 해보면 50페이지, 뭐 100페이지까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 속에서 내가 찾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이용자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검색 엔진은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문서에 네가 원한 답이 이 문서에 들어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검색 엔진들의 모든 검색 엔진의 꿈은 이용자가 원한 정보에 대한 답을 딱 내는 게 꿈이에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최초의 검색 엔진부터 그게 꿈이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제 현실화된 건데 그 정답을 딱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식인 질문하면 다른 사람이 답변해 주듯이 네. 검색 엔진에 넣으면 그 답을 검색 엔진이 직접 해 주는. 근데 이런 게 언제나 꿈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도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쓸모 있는 서비스는 아직은 없었는데 네. 그런 서비스가 쓸모 있는 수준까지 이제 가까이 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검색이라는 게 사실은 도서관에 있던 용어라든지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한 거였거든요.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서치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일종의 도서관의 사서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 이런 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도서관 사서가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개념화가 된 거거든요. 그냥 대답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은 이제 웹사이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 듣고 가장 가까운 책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진보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사서가 다 읽어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기술적으로 좀 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아마 검색 광고도 더 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책을 보여주고 책에 이제 그 부속된 이제 연관된 그런 광고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훨씬 더 타겟팅이 더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런 챗봇 기반으로 간다면 뭐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다 읽어주면서 그런데 이런 상품을 써보는 건 어때요? 뭐 이와 관련된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광고 품질도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검색 관련해서 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색 광고가 이 검색 엔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네. 이 검색 광고라는 게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용자를 속여서 하는 광고거든요. 네. 검색 결과인 것처럼 사실 상단 위의 세 개는 광고인데 검색 키워드와 관련이 있을 법한 광고죠. 그리고 이용자는 잘 모르니까 맨 위에 있는 거를 그냥 클릭하게 되고 네. 이게 여태까지 사실 약간은 이용자를 속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가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구글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가 된 것도 이거고 네. 네이버가 뭐 압도적인 국내 인터넷 회사 1등인 것도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이 재편되면 이런 속이는 광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답을 줘야 되니까 정답을 주는데 최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답인데 이런 거 써보면 어때라고 이제 검색 광고를 해도 사람들은 정답 아니란 얘기잖아. 정답을 클릭하고 그것만 정보를 취하면 기존의 검색 광고 시장이 확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M을 제대로 못 만들면은 발등 찍기가 될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CPI라는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올라가겠죠. 왜냐면 뭐 클릭을 했을 때 가격. 네이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네이버 어떤 기업이야라고 했는데 거기에 광고로 네이버에 투자하실래요?라고 뭔가 이렇게 딱 뜬다면 그렇죠. 그 CPI라든지 CPC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비즈니스 키워드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기 나름에 따라 굉장히 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검색하는 것 중에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있지만 뭐 지식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뭐 송중기 신발 뭐 예를 들게 하면은 네네. 결국은 송중기 신발을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사진을 찾아서 이 신발과 똑같은 걸 찾은 다음에 그걸 파는 쇼핑몰까지 가야 되는데 송중기가 이번에 뭐 몇 화에 신고 나온 신발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파는데 따라락 연결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돈을
받는 거겠죠. 클릭이 들어갈 그렇죠. 때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러면 클릭이 그 하나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송중기 신발 지금 검색을 하면 만약에 네.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다 나오면 송중기 신발이라고 주장하는 키워드들을 삽입한 네. 가짜 송중기 신발들이 그렇죠, 나와서 그렇죠. 거기서 다 보는 예, 거죠. 예. 그것들을 다 클릭해 보면 다 그게 CPC로 돈이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래 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광고 모델은 다 무너질 수 있는 무너지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를 많이 비중을 갖고 가는 모델이 뭐 생긴다거나 네, 그렇죠. 전혀 다른 BM이 나오지 않는 한은 쉽지 않겠네요. 와 이거 검색 만드는 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큰 회사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는데요, 이거를. 근데 그렇게까지 정말 정답을 딱 하나 주는 검색 엔진이 나올 수 있을지는 네. 아직은 미지수예요. 지금 이번에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직은 조금 아니다. 왜냐하면 가짜 답이 너무 많아요. 아. 정답인 말투로 가짜 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 다음으로 최 대표님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위믹스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특히 요 위믹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다뤘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위믹스 사태를 표현하자면 불성실 공시예요. 공시를 잘해야 되는데 니들 못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위믹스는 기준이 없는데 왜 그런 거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위믹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 기반의 코인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르의 전설 4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통용되는 화폐가 이제 위믹스로 교환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 코인은 실물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수요가 몰려가지고 가격이 막 올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계속 노이즈가 나긴 했어요. 왜냐면 좀 약간 그에 대해 가이드라든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행정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참조할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이제 어느 정도 판매를 해가지고 그걸 현금화를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위메이드는 그거를 일종의 매출로 잡았어요. 우리는 이걸 비즈니스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업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회계사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이제 관계자들의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영업 활동이 아니야. 이거는 자산의 변동이야. 이렇게 봐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제 모든 이제 비즈니스 과정에서. 그래서 계속 노이즈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이슈가 생겨났죠. 거래소끼리 이제 모인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보고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문제를 삼았고, 근데 이제 위믹스 측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제 위믹스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좀 이거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통량에 포함할지 기준이 너무 애매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거래소 협의처가 옐로우 카드 없이 바로 그냥 내보내 버렸어요. 아 직접 퇴장. 예,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그런 이제 논의 과정은 있었는데 뭔가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뭐 보완해와라 뭐 이런 거를 하던가 그런 작업이 없이 거의 그냥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위믹스 주가 그 시세가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했고, 그에 이제 피해받은 투자자들, 손실받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난리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 괘씸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에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가 딱 되고 나서 상장 이거 폐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의가 딱 들어갔는데 그 협의체에서 네. 논의하는데 위메이드 측 대표님이 절대 폐지 안 돼, 상폐 절대 안 돼라고 막 인터뷰하고 막 간담회하고 이래가지고 거래소 협의체에서 뭐지?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 이렇게 약간 기분 상한 것 같아요. 이 이슈의 핵심은 그거 것 같아요. 기준이 불명확하다. 정부나 이런 법이나 제도가 확실하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라고 정해져 있으면 기업은 쉽거든요. 되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암호화폐나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이런 제도나 규제가 명확하게 있지 않아서 이게 플레이어들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이제 사업 보고서 제출 안 하면 벌금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제출 못하면 벌금 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하면 쫓겨나면 되는 거고, 할 말 없는 건데, 사실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락가락했어요. 지난 3-4년 동안. 맨 처음에는 다 날려버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금융위의 이제 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아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가 또 어느 정도 허가제로 바꿈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화해주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다가 좀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이제 강경해졌다는 그런 업계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가이드를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다 근데 이제 설마 하면서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철퇴를 한 방에 맞아버리니까 다들 이제 멘붕인 그런 상황인 거죠. 위메이드 차원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손해 봤으니까 미치고 팔자pit을 노르시겠지만 이런 과정이 이제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어떤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과정에서 벌어지는. 루나 때와는 뭐가 다른 거예요? 둘 다 지금 폭락한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위믹스가 불성실 공시라면 문화 같은 경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뱅크런이에요. 그냥 뱅크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루나 테라가 나왔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고정해서 시세 변동을 최소화한 그런 네. 시스템을 고안해서 내놓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혁신성에 주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창업자인 권도영님도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어그로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이슈화에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뭐 디파이 상품들을 내놓았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권도영님이 좀 과격한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언행을 했어요. 특히 한 가지 이제 언급할 만한 게 준비금에 대한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거를 사실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돈 쓰면 그 준비금 다 날릴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공매도를 이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실물 가치가 있었거나 아니면 좀 이제 참여자끼리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면 남아 있었겠죠. 뭐 당연히 이제 가격은 떨어졌겠지만 하지만 다들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한탕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거의 뱅크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태가 좀 이뤄진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코인은 공매도에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하락장에 베팅을 하면 그에 이제 계속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방어해 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실물 가치라든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안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사버리면 사실 문제가 안 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뭐 준비금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걸 이제 대비해서 이제 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신뢰가 없었다 보니까 막 쭉쭉쭉쭉 이제 떨어지게 되고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코인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 점에서 좀 어느 정도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존재 자체가 투기성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쪽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 이야기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메커니즘이 다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가 이게 분위기가 한번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 다 틀려요. 2중 3중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하나도 작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거듭 얘기했듯이 핵심은 사실 신뢰거든요. 만약에 떨어졌는데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저평가됐다 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얘들은 본질 가치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1등 사업자야. 떨어졌네. 오케이. 그럼 난 살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루나테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저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는 거죠.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정말 뱅크런과 같은 그런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재석 대표님의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요건 뭐 다뤘던 건 아닙니다만 크게 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참 궁금한 거는요. 네. IT 취재 정말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 많은 대표님들 만나 뵙고 이분의 머릿속은 참 알 수가 없는데 일론 머스크는 대체 트위터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알면 제가 그걸 진짜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네.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죠. 그 일론 머스크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 표현의 자유, 프리 스피치를 위해서 이제 샀다는 거잖아요. 트위터를. 그동안의 트위터는 나쁘게 말하면 검열, 표현을 좀 극단적인 표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검열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누구라도 나쁜 표현도 표현이다. 나쁜 표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표현의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뭐 받아들여지거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극단적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트럼프 화이팅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반대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어떤 억만장자의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트위터가
그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할 때 보통 누구를 억압했냐면 동성애 혐오자 아니면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발언을 주로 차단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오른쪽 쪽에서도 완전 끝에 있는 오른쪽 분들이 하시는 발언들이잖아요. 트럼프를 비롯해서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을 다시 이제 트위터로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또 왼쪽에 있는 분들 슬슬 또 나가고 이런 결과가 돼서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트위터가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 그 정치 기사를 보면 다 트위터 인용이에요. 옛날에 같으면 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기자들이 누구 가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트위터만 보고 기사를 써요. 땅덩어리도 넓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 공식적인 브리핑 이런 것보다 우리 트럼프도 맨날 트위터에서 했잖아요. 백악관 출입 기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트위터만 보면 되니까. 트럼프랑 머스크는 보면요. 대체 일을 하는 건지 하루 종일 트위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미국 그 기자들도 트위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입처고 또 아니 취재처고 그리고 자신들도 단독을 잡으면 트위터에 먼저 써요. 기사를 쓰기 전에. 기사를 쓰기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굉장히 중요한 정치에서는 중요한 플랫폼인 거죠. 다르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지불 결제 시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한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그 페이팔 마피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팔 창업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다시 그 시장의 가치를 아니까 다시 트위터에서 지불 결제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그 지불결제 시장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보기 위한 거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있어요. 이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그 데리고 영입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불결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바이낸스 창업자한테 투자를 받아왔거든요. 이거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 페이팔 때 같이 했던 사람, 그런 사람 다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뭐 안드레센 호르비츠라고 웹 3.0 쪽에 투자 엄청 많이 하는 그 투자사에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약간 지급결제, 그 블록체인 요쪽 라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NFT의 가장 첫 번째 홍보 플랫폼도 트위터잖아요. 네. 웹3 쪽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일견 이해가 되긴 하겠네요. 겉으로 이제 머스크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겉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최 대표님의 3위 소식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최근에 저희가 다뤘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거는 딱히 없죠. 새로운 거는 뭐 딱히 없고요. 다만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로부터 좀 얘기를 듣고 쿠팡에 있는 전 현직자로부터 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얘기하는 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선제적 조치였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엔 뭐 돈도 많고 호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성장에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비용을 줄였고 이게 이익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다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4분기를 이제 예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손익 구조는 BP에서 왔다 갔다 하던가 아니면 흑자 구조가 이어질 것 같고요. 대신에 막 성장에 큰 돈을 쓰거나 무리하거나 뭐 그리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분기 기조가 약간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는 앞으로 쭉 이어질 것 같다. 팡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했다라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성장은 잘하든지 이익이 좋든지 그게 하나가 돼야 주가가 유지가 되지. 매출도 늘지 않고 이익도 늘지 않은 그냥 질이 멸멸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이건 투자의 매력이 더 이상 없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적잘 대규모 내는 것보다 뭐 이제 펀드레이징이 안 되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이제 완벽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성장보다는 이제 버티는 그렇죠. 그런 걸 좀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신사업에 엄청 투자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이런 그렇게 가능성이 적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오늘 뭐 스타트업 이야기부터 쿠팡까지 사실상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거의 지금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이제 스타트업 만나면 대부분 다 이제 비용을 줄이고 있고요. 예산을 줄이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성장보다는 일단 버틴 쪽으로 가자.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나기는 피해야죠. 다음번에는요, 이 심 대표님의 네 번째 주제인 이 주식 상장을 시도했던 이 스타트업들의 고전 요거였었는데요. 뭐가 있었죠? 지금 올해 공식적으로
그 IPO를 신청했다가 네. 철회한 기업이 13개라고 해요. 와. 거래소의 그 발표에 따르면 여러 개 있어요. 뭐 현대 엔지니어링, 뭐 테린 페이퍼, 원스토어, SK 실더스, 골프존 커머스, 밀리의 서재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네, 회사 엄청 많네요. 스타트업도 있고 조금 큰 그 대기업 계열도 있고 네. 13개 정도가 철회했다고 하니까 네.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철회를 안 했겠죠. 네.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때 그래도 투자 받을 수가 있거나 버틸 수 있으니까 철회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네,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소카 같은 경우죠. 네네. 네. 소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좀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수카는 좀 기대해볼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주기로는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비전은 더 이상 그냥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아닌 로그인 될 수 있는 차량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 큰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조만간 이제 스마트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간 기업은 카카오와 그리고 이제 그 소카거든요. 특히 소카 같은 경우는 좀 이용률 측면에서는 자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텐션이라든지 통제가 쉽기 때문에 충분히 그 비전을 이룰 만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컬리가 이제 상장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년 2월 20 며칠까지 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물론 하면 하죠. 근데 이제 얼마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그렇죠. 문제인 거니까. 네. 너무 싸게 그 상장해봐야 투자 받는 게 없으면 상장하는 이유가 없는 거고, 또 기존 투자자들이 그걸 용납해줄 수도 없을 테고. 네. 그러면 컬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해가면서 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외 시장에서 컬리 주가가 한 70%가 떨어졌더라고요. 높았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장외에서도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기대감이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는 9대1 확률로 무조건 상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취재라든지 네. 얼마 전에도 그쪽 분들 만났는데 해본 결과 지금은 5대5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냐면 이게 상장이라는 게 기업이 거의 웬만하면 딱 한 번의 이벤트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상폐하고 다시 상장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고 네. 단 한 번에 이제 공모금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인데 네. 너무 이게 주식 시장이 안 좋고 특히 컬리 같은 경우 이제 워낙 냉수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컬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아 그냥 사업할까? 쿠팡도 맞췄는데 우리도 BP 못 맞추겠어? 뭐 이런 오. 게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이제 아 지금은 똑같습니다. 논의 중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서 아 약간 좀 보수적인 쪽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뉘앙스가 달라요, 확실히. 아, 달라졌어요. 그래서 5대5라고 지금 제가 이게 4대6이 될 수도 있어요. 며칠 뒤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마지막 고심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 외에 뭐 혹시 더 있으십니까? 지금 상장 심사를 받고 대기 공모를 언제 이걸 할까, 네, 그 눈치 보고 있는 회사들이 한 2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네, 남아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그 계획대로 상장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장 상황이 뭐 좀 나아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IPO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IPO 하면 따상, 그렇죠. 따따상 이런 그렇죠. 거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네. 건데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모에 별로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요, 여기 최 대표님이 꼽아주신 네 번째 4위입니다. 뭐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들 5개를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메타와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좀 빠졌었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주식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조정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데 그래서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특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좋아지면 더 한 번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랑 넷플릭스 모두 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광고 매출 같은 경우가 뭐 애플의 이제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빠졌었고,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뭐 구독자 수가 이제 역성장을 해서 뭐 그들 입장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거다, 러시아가 쭉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봤을 때는
뭐 이제 디즈니라든지 이런 경쟁사의 부각도 굉장히 컸었고 내재적인 성장 동력도 여기까지인가라는 이런 회의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좀 메타랑 넷플릭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렌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메타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약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전반적인 SNS라든지 플랫폼 트렌드가 비주얼 퍼스트로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가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틱톡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사이 페이스북은 이미 이제 좀 한물이 가버렸고 아재들의 놀이터. 그렇죠. 제 인스타그램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페북에서 봐요. 이게 근데 이런 트렌드는 이제 순식간에 이제 뒤집을 수가 없어요. 틱톡 같은 걸 만들어놔야 이런 걸 뒤집을 텐데 근데 한동안은 전 비주얼 퍼스트가 계속해서 몇십 년 뭐 길게 보면 10년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은 좀 이거를 대신할 만한 페이스북이 그런 걸 만들어내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메타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위기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넷플릭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죽쓰는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력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단위로 공급망과 수요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좀 넷플릭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OTT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퍼붓고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다 이제 기력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전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넷플릭스는 좀 좋게 봐도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들 한번 짚어보고 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심 대표님의 5위 배달 앱을 배달의 민족이 평정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주셨는데요. 땡겨요 어떻게 된 겁니까? 땡겨요. 네,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땡겨요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너무 멀은 얘기고요. 이게 뭐 코끼리와 개미 뭐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땡겨요를 가지고 이 시장 전체를 보는 거는 좀 땡겨요라는 서비스 자체로 뭐 신한은행이라는 그 금융하고의 어떤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배달앱 시장 전체를 보면서 땡겨요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저 메시랑 약간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수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자료를 보니까 모바일 인덱스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50만 명 수준으로 이제 트래픽이 정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뭐 제휴를 늘려나가고 마케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걸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일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도 가능하죠. 빠르게 성장 안 하면 그런데 이 수익성 면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볼 텐데 돈은 못 벌고 있는 건 뻔할 테고 그럴 테니까.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정리 수순으로 진짜 가는 겁니까? 정리까지는 안 가겠죠. 정리까지는 아닌데 쿠팡이츠에 대규모 투자를 넣는 거는 우리 이미 이제 쿠팡이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이치에 대규모 투자는 안 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에 그 단건 배달이 쿠팡이츠가 내세운 최고의 가치였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빠르게 배송해주면서 라이더들에게 가치를 주면 이걸로 배민을 이기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묶음 배달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징조가 아닐까. 플랫폼 시장은 양면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공급자와 소비자. 근데 이 배달 시장은 양면 시장이 아니에요. 삼면 시장이에요. 소비자, 음식점 사장님, 배달원. 쿠팡이츠는 배달원을 처음에 꼬시고 그다음에 그 배달원을 꼬신 힘으로 소비자를 꼬신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라이더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쿠팡이츠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이 라이더 수수료를 낮춰놨거든요. 2,500원인가 낮추니까 라이더들이 단건으로 가는데 2,500원? 이거 말도 안 되다. 이래가지고 안 잡는 거예요, 콜을. 그러니까 단건인데 오히려 더 느려요. 1시간 동안 콜이 안 잡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그 트래픽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그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70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정확히 이제 반이 날아가서 이게 좀 위험한 그런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뭐 쿠팡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게으른 측면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버리긴 아깝고 왜냐면 본업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하기 위해는 근데 지금 시장 상황도 이런데 여기에 굳이 투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은 좀 경쟁해야 소비자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민이 약간 이런 정리 분위기로 나가면 좀 아쉽긴 하군요.
그래서 공공 배달 앱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경쟁 상대로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네이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가 배달 시장 진출을 엄청 노리고 있거든요. 네. 노리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욕먹을까 봐 들어간다는 못하고 선언은 못하고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면 네. 거기에 이제 음식점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배달을 주문할 수 있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이버는 이미 뭐 생각대로 이런 데 투자를 해놨죠. 그러면 거기 배달 라이더하고 제휴가 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들이 거기에 그냥 플레이스에 배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어느 순간 배달 시장에 들어와 있게 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 뭐 오픈 테이블 이런데 해외는 구글로 네네네, 검색해서 네. 원래는 거기 예약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거기도 막 코로나 앞뒤로 해갖고 막 다 배달하고, 배달되고 네. 막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슬금슬금 들어올 네. 수 있겠군요. 당근마켓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당근마켓도 우리 동네 음식점들 그냥 배달 누르면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경쟁자가 있는 게 항상 소비자로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아 배고파 음식 주문해서 먹어야지 했을 때 배달 앱을 키는 게 이제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네. 거기서 네이버를 킬까가 이제 관문이죠. 그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죠. 네이버가 그거를. 네이버가 그때 이제 쿠폰을 좀 많이 뿌려주시면 저희는 이제 좋은 거죠. 최 대표님의 마지막 이슈죠. 개발자 연봉 논란이 연초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감원 열풍. 이게 뭔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까지 많이 뽑았죠. 호황인 것도 있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뽑았었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엔데믹이 와서 모든 게 이제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 훨씬 더 이제 정리 해고가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실 얼마 전에 페이스북 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죠? 라고 하니까 저희 사실 전날에 정리해고 발표가 있었어요. 13% 감축. 예,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는 시간에 발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기는 이제 거기 대상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죠. 이게 나가게 되면 좀 보상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냐라고 하는데 한 3-4개월 월급 주고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이 감원을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다르게 굉장히 좀 해고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 일종의 문화화 됐기 때문에 많이 잘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법적으로 좀 어렵죠.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의 근태가 정말 안 좋거나 아니면 정말 성과가 정말 안 좋거나 아니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정말 안 좋거나 여기서 제가 정말이란 걸 강조하는 거는 정말 안 좋아야 돼요. 어마어마해야 되는 이게 거죠. 입증 가능해야 네. 돼요. 논리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네. 정도로.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좀 이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탄이 엄청 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 만났을 때 사실 분위기 안 좋은 회사들의 대표님들은 솔직히 다 하고 싶어해요. 네. 근데 정말 끝까지를 미루고 싶어하는 게 사회적 지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 동향들 보면 다들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해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비용을 다 줄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해고를 생각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나 그런 거지 어려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이제 해고를 하죠. 근데 좀 미국하고 다른 거는 미국은 좀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하고 어느 정도 노동자들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제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이제 하는 그게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어려워져서 서비스를 좀 변경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전 언론에서 오늘 회를 다루고 그 오늘 회가 엄청난 이슈가 된 이유는 권고사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전 직원 권고사직이라는 이게 일단 거기에 이제 해고잖아요. 그 해고라는 게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는 쉬운 그냥 법적으로도 어렵지만 인식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 이제 회사 입장도 그렇고 노동자 입장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 상황이지만 그걸 이제 조금이라도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현금 남았을 때 혹은 1년 현금 남았을 때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그 해고라는 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잔고가 거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직원들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아무튼 오늘 정말 이 많은 이야기에 관련해서 그냥 뭐 썸머리 해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준비해 오셔서 현 상황까지도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조금 더 가볍게 치고 지나가 보려고 이렇게 베스트 10 하자고 했던 건데 두 분 다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갑자기 좀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너무 추운 날인데 이 추위도 금방 좀 물러갔으면 좋겠고요. 두 분과는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